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15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엄청난 내란의 국격이 상실되고 민주주의의 테러고 하는데 15년? 이런 약간 물음표가 있는 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약하지 않냐. 20년, 21년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는데 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방조, 동조 이런 혐의잖아요. 조금 생각보다는 형량이 저희들 국민들 법감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징역 15년 어마어마한 형이죠. 감옥에서 15년 살아라라고 구형하는 것 자체가 한 개인에게는 뭐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긴 할 텐데 이 혐의가 내란 혐의잖아요. 나라를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동조하는 모습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조금 좀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검이 좀 봐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조금 느슨하게 청구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한덕수 총리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밝혀졌는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의 혐의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폴리바게닝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저의 분석과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한 20년 정도 구형하고 선고는 10년 좀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15년 정도 구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 분노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냥 검찰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약간 적은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선고는 뭐 10년 내로 나오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건 윤석열 당연히 이제 무기징역 상영 구형 되겠죠. 선고도 아마 그 둘 중에 나올 거고. 그리고 김용현 최소한 여기도 무기징역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군인으로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 이분이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북한의 공격까지도 대응까지도 유도했던 거를 일찌감치 짰고 지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관 중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어떤 국무회의 부의장 또 내각의 2인자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계엄의 외관을 맞춰주려 한 건 더 형식적인 책임은 강하지만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 장관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단전단수 같은 구체적 실행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덜 구형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특검팀이 과거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형량을 정했다. 향후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의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줄줄이 구형이 그렇죠. 차례로 나오잖아요. 뭐 지금 직위원 재판부도 내년 1월 9일에 윤석열 내란 재판 마무리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뭐 경찰 수뇌부 사건 구형이 차례로 이뤄질 텐데 15년이 기준점이 된다? 이러니까 약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일단 뭐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분노는 더 크지만 그다음에 이제 시대 상황은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내란과는 시대 상황은 그때는 이제 군부 독재가 이어졌던 때고 다르고 더 충격적이고 특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노태우가 최종 17년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선고는 아마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김용현이나 이유는 좀 다르고. 직위원 재판장이 뭐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변호인 측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본인도 이제 판사로서의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비춰서 보면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또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을 제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뭐 무죄를 뭐 선고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봐주는 거 보면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유기징역 최고 역량인 징역 22년 6개월 선고받았었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바가 있다는 점 참고서만 말씀드리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그 순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 뭐 이렇게 뭐 절벽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했던 일은 결탄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어요. 최후 진술에서도 가장 정직한 말이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짓말 또 하네. 저 말도 거짓말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도우려고 한 행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었고 내란 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탄핵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방해한 혐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분이 진영과 뭐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참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CCTV 화면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처음에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국무회의를 일단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왜 안 말렸냐. 제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건 100% 실패. 이건 정권이 무너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한덕수 전 총리, 전기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한 2분 정도 얘기하고 확 나갔다고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아 그래서 하는 순간에 하지 않았나? 사실 이게 상식적인 추정이잖아요. 당연히 21세기에 갑자기 비상계엄 이러면 정권 그냥 날아가고 뭐 수많은 정말 현대사의 비극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도 자기들 정권 날아가는 게 너무 불보듯 뻔한데 그래서 혹시 하는 순간에 당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 전화해서 일부 장관들에게 전화해서 빨리 와라 몇 분 걸리냐 정족수를 맞추려고 했고 그러니까 역부족이 아니고 어떻게든 대통령이 시키니까 비상계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국회라는 형식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김영현 장관과 손가락으로 의결정 추세 부족한 장관 숫자를 세기도 했고 그다음에 계엄 관련 회의에 대해서 서명 안 하겠다는 국무위원들에게 이거 서명 아무것도 아니니까 서명하고 가. 계속 이렇게 하고. 저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4호 계엄 선포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는 그렇죠. 논리를 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49년생인데 우리 나이로 하면 76세잖아요. 75년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한 살 때는 봐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택적 기억 망각, 기억 소실, 그렇죠. 16분간 대화를 해놓고도 물론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무슨 취지로 16분간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을 해내야 되잖아요. 하고 있겠죠. 그런데 기억을 안 하고 있다,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맹구, 영구성 변호를 하면 본인이 그냥 바보 취급 받더라도 어느 정도 형량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멘붕,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의 2인자,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왔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대선에 나갈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과 그러니까 나왔나 보다라는 게 같이 이렇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권한대행이라는 심판의 자리에서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 규칙만 놓고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거는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보다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떨어져도 전국 주도권을 잡고 가서 나를 방어한다. 그렇죠.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최소한 10년형 선고 받아서 오랫동안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사실 공직생활 50년을 평생 이렇게 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본인의 DNA가 들킨 겁니다. 네, 법의 엄정한 선고가 이제 내년 1월에는 있겠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김건희 씨 재판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검찰 조사 전에 김 씨가 건진 고문님과 얘기했으니 고문님 심부름으로 가방을 교환한 거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법정에서 나 김건희 씨 요청받고 허위 진술했다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경호 행정관이 그냥 무조건 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혔다. 아니면은 김건희 씨 쪽에서 생각하는 배신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진 씨가 상당히 좀 적극적인 진술을 했고 명확한 증거,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을 하면 여러 가지 위증으로 좀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한해서만 사실을 좀 밝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의 진술 태도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나 정황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유경옥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협조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싸늘백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도 나중에 그건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 행정관에게 거짓말 시킨 게 좀 미안하다라는 표현까지 했고 다만 그래프 목걸이는 여전히 받은 바 없다라고 했는데 유경옥 씨도 어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프는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장 소장님 말대로 그냥 이미 공개됐고 이미 김건희 씨가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을 갖춰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김건희 씨처럼 대놓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분들은 저도 살면서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거의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꼴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유경옥 씨가 사람이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진면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경옥 씨가 이제 위기 상황에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가 15년을 모셨지만 이러면서 또 그랬을 가능성? 그랬을까요? 근데 유경옥 씨도 남부지검에서 처음에 수사받을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이게 장 소장님 말씀처럼 그냥 이거 여기까지는 김건희 씨도 얘기했으니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유경옥 씨가 컨테이너 그 2개 그 중에 한 개를 또 유경옥 씨가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컨테이너 하나는 본인이 어디 있는지는 알 거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씨랑 한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기대하는 특검에서 기대하는 그런 진술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경옥 씨가 이것저것 다 입을 열기 시작하면 네. 진짜 한 1년 동안은 기사거리가 넘쳐날 것 같은. 계속 그렇죠. 까도까도. 가독가도. 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에 박성재 전 장관한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질타하는 메시지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제 또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날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이 2년 넘었는데 왜 방치되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는 거의 뭐 이건 완전 질타잖아요. 질책이죠. 상사가. 2달 뒤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하고 그 다음 달에 비공개 조사까지 했다는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수사 지휘한 걸로 보여요.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정권 여권이 바꿔야 될 정치적인 프레임 이런 것까지도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갑과 을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일국의 장관이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을 몇 번씩이나 이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거야. 그냥 조금 뭐 검사 출신에 지금 좀 놀고 있는 변호사 생활을 하지만 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도 하고 본인이 임명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도장만 찍고 임명장만 주고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김건희 씨한테
여러 가지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거를 지시하는 김건희 씨도 간이 배 밖에 나왔고 이러한 불법적인 지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부인한테 이런 지시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듣고 있고 또 지시한 대로 시행을 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왜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냐. 이것도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는 거 보여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난 40년간 아시아 최강인 것 같아요. 아시아 최강이요. 김건희 씨는 40년으로 제가 한장한 건 예전에 필리핀에 이메일 다른 분이 계셨어요. 80 몇 년에. 그 40년 동안은 아시아 최강으로 정말 지 맘대로 국정 운영을 했구나 이런 게 들고 장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용인됐던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 각 장관들, 수석들 이런 분들이 그걸 용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 물론 그게 용인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겠죠. 이미 이제 비화폰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화폰 명단도 장관에게 윤석열, 김건희 폰 비화폰 이름 전화번호 같이 적어서 상단에 2명이 딱 있고 그래서 전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자리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준 거고 또 하나는 장관들도 사실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용인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문체가 딱 질타잖아요. 의견 제시도 아니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질타입니다. 질타.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아니 장관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2년 넘었잖아요. 왜 방치되고 있어요? 왜 조사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유유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비아폰에 딱 뭐 이건 영부인 뭐 예. 김건희 씨 전화번호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직접 메시지 보내서 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물을 정도면 이건 사실 선을 넘은 거잖아요. 자기 수사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 자체도 선을 넘은 그럼요. 건데 그럴 정도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만 그랬겠느냐라는 의심이 그렇죠. 든다는 거죠. 사실 국정원장이랑 뭐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해 10월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인가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거에 대한 대응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올렸는데 요거를 박 전 장관한테 링크를 딱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검찰이 브리핑 열고 불기소 처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맥락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요. 김건희 씨가 다 자기의 사건만 조정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간접적이거나 암시 뭐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서 자기 사건을 다 주물럭거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도 다 어떻게 보면 이슈 전환을 위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는 왜 안 해?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이슈 전환 프레임까지도 노리고 그냥 정말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영부인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인 역할을 한 거죠. 네. 거의 머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문제라고 보여지고 뭐 이전에도 다루셨겠지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디올백 수사팀을 특별히 꾸리겠다라는 그런 중앙지검장 다 날려버리고 수사팀도 다 좌천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사 못하도록 본인의 사적인 그런 권한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국정농단이죠 이건. 명품백 수사 사건도 이거 총장이 지시한 거냐 이거 수사팀장이 지시한 거냐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당시를 날짜별로 돌아보면 5월 2일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해 24년 5월 2일 날 디올백 전담 수사팀이 중앙지검 내에 꾸려지고 그러자마자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5월 13일 날 송경우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1차장, 이창진 1차장, 4차장이 다 좌천됩니다. 그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디올백 도이치 관련된 차장들이 다 좌천돼요. 중앙지검장은 부산에 갔죠. 너는 부산에 가서 바다나 보고 있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14일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다 기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딱 청사 앞에서 하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비판했던 게 말로만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5월 15일 날 김건희 씨가 이호석은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 수사팀 누가 우선 쫓아내기로 맘먹은 거죠. 너 이 자식 지금도 떠들고 있다고? 그게 이제 딱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 김건희 씨가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뭐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상당히 비판해왔고 김건희 씨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뭐 방심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한테 장성철 쟤는 왜 자꾸 방송 출연하는 걸 냅둬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분들 휴대폰도 털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캔디님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무슨 메시지 보내는지도 궁금하다. 그 익십한 메시지 이것도 그건 뭔가 어느 정도 뭐 공개가 이제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그거 말고도 뭐가 더 있지 않았을까? 많았겠죠. 다른 사람한테 무슨 내용을 보냈을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윤상현 의원의 글을 또 링크를 보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이 시점에 이 사실 황제 수사 받고 나서 폰 반납 수사 받고 나서 이거 굉장히 비판도 많았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 발표 늦어지면서 어떻게 돼가나 했을 때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하니까 요런 글을 올리고 그걸 또 링크를 보내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짜고 친 거죠.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짜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불법적인 비상겸하고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를 자꾸 만났고 관저 들어가서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지킴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이전부터 상당히 이들과 여러 가지를 좀 상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냥 이 윤상현 의원도 그 당시에는 그냥 김건희, 윤석열의 머슴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해서 직무정지된 다음에 제일 갑자기 친윤 강경파로 전환한 사람이 윤상현, 나경원 이 두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는 다시 그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해서 당심 7로 간다고 하니까 민심을 받아야 된다. 정말 정치인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저 이분 관저 앞에서 막 그러다가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SNS에 민심에 역행하는 거다라고 글을 올리는 거 보고 누가 했다고 했는데 윤상현 의원인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장 소장님? 어떻게 정치인들은 해석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닌가. 원래 이런 분이다. 변신의 달인 변달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정상적인 얘기죠. 윤상현이 과거에 관저 앞에서 지킴이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또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윤상현 의원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말고 이대로 쭉 가셨으면 좋겠다. 과거의 윤상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변해요. 또 변해요? 네. 와. 제가 볼 때 이런 정치인들의 집에는 신기한 샤워 꼭지가 있을 것 같아요. 냉수로 틀면. 샤워를 한번 하면 과거의 모든 걸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표변해서 그냥 얘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샤워기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연구 대상이에요,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좀 지나면 다 까먹어 잊어버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김진섭 위원회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이런 메시지를 내면 또 과거의 그 앞에 행태가 또 까먹고 또 되게 그래 이런 메시지를 내지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우리가 다 까먹었다고 보네요. 근데 워낙 영상이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안 잊어버립니다. 윤상현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서부지법 침탈 사건에서도 우리 보좌관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웅입니다. 아마 애국자들입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윤상현이 그때의 윤상현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반성문 써야 돼. 너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야.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정확히 표현한 소설이 있어요. 뭡니까? 껍빛단이라고 껍빛단 윤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껍빛단.